우리가 보면은 전세 보증보험도 있고 전세 대출 제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민들이 전세금을 구하지 못했을 때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어떤 일종의 이것도 복지 정책이죠. 이렇게 대출을 상당히 저리로 해주는 건데, 그리고 뒤에는 소홀보증보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 맞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세금을 수천 채씩 사가지고 본인은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안 되면 뭐 다 먹겠어. 뭐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유흥비에 쓰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전세 자체의 좀 본질적인 구조의 한계라고 좀 보셔도 되는 게 예. 이게 전세 제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거든요. 잘 알고 그렇죠. 계시다시피. 예.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원래는 전세라는 게 보증금을 어디 은행에 맡겨놓거나 뭐 법원에 맡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겨놓다가 만기가 되면 개인이 돌려줄 것을 믿고 보증금 목돈을 맡겨놓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뭘 믿고 맡기냐고. 뭘 믿고 맡기냐. 뭘 믿고 맡기냐면 네. 집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예. 집의 가치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네.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으면 사기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되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그런 구조인데, 근데 이게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이제 집을 믿고 전세를 계약을 해라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집이 1억이면 전세는 5천만 원이니까 예. 아무리 경매 넘어가서 뭐 떨어져도 7, 8천 정도로는 낙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뭐 먹고 날르더라도 나는 그때 전에 나보다 선순위에 뭐가 없으면은 받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믿고 하는 제도였다. 예.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부동산 급상승기와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 보험까지 맞물리면서 예. 유동성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돈 따박따박 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전셋집을 구했다면,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대출금까지도 모두 전세 보증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출을 형식적으로는 세입자가 받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요? 집주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이게 오히려 전세 대출이 이렇게 버팀목처럼 펌프질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5천만 원 정도 보증금이면 충분히 들어갔던 집이 이제 보증금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또 나도 대출을 더 일으켜서 예. 또 더 좋은 집으로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전세 되면- 대출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이명박 정부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 금융의 선진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것도 무조건 뭐 나쁘다고 또 볼 수 없는 게 양면성 예. 항상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월세 내고 살아라는 것이냐. 그렇지. 그럼 월세를 내다 보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월세는 전세제도의 또 가장 이율이 또 세니까. 그럼요. 예. 전세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목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나도 나중에는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나 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세 없애라? 뭐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집주인도 재산권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누군가 제3자의 금융기관에서 위탁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한 3%나 4%의 적정 예금금리 같은 이자를 2년 동안 집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해서 이게 계약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이 제3자인 금융기관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냐. 이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게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거 도입 안 하죠?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예. 보통은 내 집을 2억에 다 사서 전세를 1억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세 보증금 1억에 내 돈 1억 얹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네. 걸 하죠. 그러니까 그 보증금 1억 자체가 예.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 거죠.
결국은 보면. 그러니까 집주인 그게 입장에서도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야.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디 은행에 잡혀 있게 되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든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전세라는 제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아, 이게 지금 빚으로 지어진 사회가 집을 살 때뿐만이 아니고 매수를 할 때뿐만이 아니고 전세로 빌려 살 때도 빚으로 빌려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상누각, 모래 이어 지은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네. 우리 이 구조는.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이 터지는 이유가 예.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하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승기에는 뭐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천짜리 빌라를 2억에 들어와도 괜찮았어요. 네. 왜냐하면 다음 세입자가 2억 3천에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나의 2억은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예. 다음 세입자도 또 괜찮았어요. 그 다음 세입자가 또 2억 3천, 2억 4천 내고 여기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이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예. 이제 부동산 급 하락기가 갑자기 오게 되면서 이 돈으로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에 물려있던 그 세입자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전세 들어갔는데 나 안전하게 잘 나왔는데 예. 그러면 물론 잘 알아보시고 좋은 집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시기상 운이 좋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사건이 빌라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가 너무 명확해요. KB 국민은행 시세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전세 가율이라 그러는데 이제 매매 대금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 일반 아파트 뭐 대규모 일반 아파트는 높아봤자 한 55%에서 60%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면 한 6억 뭐 7억 많아도 7억이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매가 넘어가도 이게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뭐 90% 뭐 어쩌면 시세대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보증금을 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경매 넘어가는 그런 고통만 겪을 뿐이지. 그러네요. 네, 예. 보증금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없게 되는데 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는 일단 매매가 자체가 그렇게 상승이 잘 안 되는 구조이고 매매로 여기를 취득하기를 원하지 않는 구조인데 전세만 인기가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율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90% 심지어 100%를 넘어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2억에 이 빌라를 사고 싶지 않은데 매매가가 2억이니까 사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여기 뭐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그렇죠. 것도 나오고 내가 무주택자로서 혜택도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건물 자체에 대한 그 노후가 일어나면 또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깔끔하게 전세 2억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전세 보증금 받아서 나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부동산이 상승되면서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파트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괜찮았고 예. 그러면 조금 뭐 대출 받아서 내가 돈 좀 모아서 아파트 전세 가지 뭐 한다고 빌라 가 이렇게 되면 빌라의 전세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서로 좋은 거예요. 아파트 갈 사람 아파트 가고 빌라 갈 사람 빌라 가고 적정히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서 분배가 되고 뭐 빌라도 1억짜리 빌라인데 5천만 원 들어가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나중에 6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매 비용 빼고 세금 빼도 나 그 거의 손해 받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이 가파르게 상승이 되면서 아파트만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빌라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입자층들이 이런 피해자가 되는 고통을 이중으로 겪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네. 시세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시세를 알 때 그 판단할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뢰할 수 있는 이 대상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공인중개사밖에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낀 사기를 할지 공인중개사가 이 꼭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공인중개 수수료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예. 일부겠지만 그 일부가 또 피해가 되면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부산 사례가 있었더라고. 기사 보니까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서 깡통주택 190세대를 이제 149명한테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계약을 중개를 하면서 예. 보증금이 총 183억 원이나 됐다고 해요. 다 합치면. 예. 근데 이게 정말 교묘한 게 보통은 저희도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전세 어떻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믿을 거는 보증보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이 안전하게 돼 있다면은 나중에 사고가 터져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몇 달 안에 보증보험금으로 나는 보증금을 받아 나올 수 있고 주택보증공사. 예.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허그라고 부르는데 예. 그 허그 보증보험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 허그 보험을 이용해서 그럼 허그에서 나중에 나한테 돈을 주고 허그에서 알아서 구상을 하는 구조예요. 예. 허그 보증보험만 잘 가입돼 있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저도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자기들이 보증보험에 일단 가입을 해서 그 서류를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 아, 보증보험에 본인들이 가입을 했어요? 네네. 뭐 예. 집주인도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놓고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자세히는 안 써져 있어서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요건이 안 돼서 취소가 된 건지 예. 일부러 취소를 시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완전 날벼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만 슬쩍 가입해놓고 그리고 그 수수료만 내고 나중에 보증금을 정말 떼먹을 목적이 강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문제는 네. 이게 법적으로 자격을 가진 중개사라는 중개사. 사람과 그들의 공범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법을 잘 알고 시세를 잘 알고 관행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증서까지 믿었는데 얼만큼 더 확인하라는 말이냐. 그랬는데 다 당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자들은 어떤 이득을 취했냐면 그냥 일반 법정 수수료에 뭐 세입자한테는 법정 수수료만큼만 받고 예. 집주인이나 건축주나 이런 남겨먹는 사람들한테서는 2배, 뭐 10배 이렇게 남겨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예. 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물건이다라고 예. 속인다든지 아니면 앞선순위 근저당이 걸려 있지만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이거 없애주겠다라고 속여서 계약을 해놓고는 안 없애주는 거죠. 야, 이건 금전적으로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 자체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앞에 국세 떼고 예. 세금 떼고 경매 비용 떼고 앞선 순위 근저당 있다면 더 최악이고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나오는 낙찰 대금에서 일부 받으실 수 있으면 일부라도 받고 나머지는 이들 이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이 사기 사건에 가담한 이들 중에 전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봄직한 거죠. 왜냐하면 뭐 물론 모두가 자력이 없게 되면 사실은 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저희가 해보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한 2-3건만 가담한 중개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수수료 좀 많이 준다고 하고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죠. 예. 거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거 사기 완전 이렇게 막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까지는 모르셨거든요. 예. 근데 형사 고소가 돼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예. 라는 하는 순간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뭐 50%든 100%든 좀 물어줄 테니까 나는 나에 대한 고소만 좀 취하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말씀하시기로는 이거 이미 당했는데 나 어떡해 라고 그냥 퍼져버리시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그러지 그렇죠. 마시고 이제 국가의 그런 피해자 지원 제도 같은 것도 꼼꼼하게 찾아보셔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가담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또 이 국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법률구조공단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소송 구조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피해자를 인정받게 되면 또 법률 상담이나 그런 것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이용하시면 물론 머리 아프고 힘들 수는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게 내 전 재산 플러스 대출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 갚게 되면 인생에 한 2-3년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10년, 의뢰인분들이. 20년이 날아갈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1억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5천만 원을 잃어버리는 게 나은 그렇죠. 것이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잃을 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돈이 있는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돈이 있을 것 같고 누가 잃을 게 많은가, 여기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집주인, 건축주 뭐 이런 대상 좋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집 지어놨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 확률이 또 있어요. 그렇겠죠. 그냥 나 집을 지어놨는데 땅이 잘 있어서 분양이 안 안 돼. 돼요. 예. 내가 그래도 건축 비용도 많이 들이고 그렇죠. 대출을 일으켜서 여기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 너무 답답한데 좋은 가격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라고 접근하는 세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예. 사인하라는 대로 하고 받으신 돈 2억인데 5천만 원은 저희 주시고 1억 5천 원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네요. 그런가 보다. 예. 사실 조금 찝찝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죠. 뭐 예. 바쁘시고 법률 잘 모르시고 예. 이 집 빨리 털고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뭐 여기 간행적으로 다 이 주변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다더라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도 악마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이 구조를 알고 이용하는 진짜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들이 다 설계를 하는 것이고 여기 가담했다고 해서 뭐 완전히 진짜 처음부터 뒤통수 쳐서 이 피해자들에게 내가 완전 인생 나락 보내겠어 이런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기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출신이거나 뭐 그쪽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보조원만 하더라도 중개 그렇지. 보조원만 하더라도 그렇죠.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고요. 예. 어떤 때는 이제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근데 알바하라고 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새 명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몇 건 하다 보니까 구조를 알겠어. 명의자가 본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명의자라고 해서 예. 뭐 한 건당 뭐 몇백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사인하고 뭐 했는데 이게 이렇게 굴러가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오히려 설계자가 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직접 나서지. 네. 완전히 범죄 영화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피해자들만 억울한 거예요. 음.